16세기에 거의 이 서막을 좀 부정적으로 열었던 대표적인 왕이 연산군인데, 연산군이 이곳 경회루는 사실은 군신 간에 연애를 하는 공간으로 태종 때 처음 조성돼요. 이 경복궁이 처음 조성된 게 태조 때인데, 이게 주로 정도전이 설계가 만들다 보니까 태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태종이 새로 경복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덕궁을 조성하고, 또 경복궁에 와보니까 뭐가 제일 불만이냐 하면 이게 뭔가 왕이 좀 권위를 가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신하들하고 자주 불러서 회식도 시켜주고 좀 술도 마시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태종 때 처음으로 조성한 게 경회루고, 세조가 또 경회루를 그렇게 잘 이용을 했어요. 특히 세조 때는 이 경회루 주변에서 이 신하들하고 함께 여러 술자리도 하고 이런 그 행사를 많이 했는데, 연산군은 이곳을 완전히 부정적인 곳으로 항상 잔치 베풀고, 특히 흥청과 같은 기생들 불러가지고 이곳에서 맨날 파티하고, 기록에 보면 밤에도 배를 띄워놓고 횃불을 들고 잔치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록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의 끝판왕. 사실 이 연산군의 사랑을 받았던, 총애를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우리 장록수 기억하시나요? 장록수도 사실은 흥청 출신이었어요. 기생 출신인데 일약 연산군의 후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연산군 말년에는 소위 국정농단을 했던.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렸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이상하게 그 서술 시뻘었던 독재자 연산군이 이 장록수라는 여인에게만은 꼼짝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 경회루는 연산군의 몰락을 재촉시켰던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시대의 이 중종, 명종 요 연간에는 살인들의 성장이 아주 본격화되는데, 그 살인파학자 중에서도 우리 남명조식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당시에는 퇴계 이항과 더불어서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지칭된 인물이었고, 퇴계 이항이 성리학의 이론에 아주 해박했던 그런 학자였다면, 남명조식은 실천을 강조했던 학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유학자이면서도 칼을 차고 다닐 정도로 과감하게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는 실천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남명조식의 가르침 때문인지 남명조식의 문화에서 임진왜란 때 곽재우, 정인홍, 김면과 같은 의병장도 제일 많이 배출돼요. 그리고 이 남명조식 선생이 후학을 가르쳤던 곳이 지금의 이 건물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지리산 천왕봉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에요. 산천제라는 건물이고, 그리고 이 사망한 후에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곳에 소원을 조성했는데, 바로 이 덕천소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남명조식은 살아생전에도 지리산을 10번 이상 올라갔고, 그야말로 이 지리산과 또 함께한 학자였다. 그래서 이 지리산, 그리고 이 산청, 이런 곳을 한번 찾으면 남명조식의 그런 향기를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위기에도 또 그 위기 극복을 하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데, 임진왜란 때 영의정으로서 전시정부를 이끌었던 최고 책임자였던 그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결국은 이제 그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 고향인 안동 화해마을에 돌아와서 집필한 책이 바로 징비록이에요. 징비록. 이 징비록은 징계할 징, 상가할 비. 나는 미리 징계해서 후한을 상가한다, 조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런 책을 썼던 공간도 화해마을이고, 물론 유성룡 선생이 이곳에서 그 어린 시절을 또 보냈던 곳이기도 해요. 특히 이 안동 화해마을은 그 전통 양반가의 모습이 가장 잘 남아 있어서 2010년에는 이 화해마을하고 경주 양동마을이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곳에 방문했고, 그 아들이었던 앤드루 왕자도 또 이곳을 방문하면서 더 국제적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지금도 이 화해마을은 낙동강물이 싹 굽이 돌아서 정말 이 경치가 좋고 아늑하게 자리 잡은 곳이고, 또 이곳에서 화해탈 같은 것도 아주 유명하죠. 이 화해마을에 가면 요 유성룡의 고택인 충여당, 그리고 유성룡 선생의 형님이 유은룡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또 고택인 양진당이 있고, 또 이 마을에 여러 그 고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요 화해마을에서 조금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유성룡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세워진 서원이 있어요. 병산서원이라고. 이 병산서원도 역시 2019년 한국의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는데 바로 이 병산서원이 지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 병산서원의 이 정문에 해당하는 누각인 만대루라는 곳에서 착 낙동강변 보면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라는 뜻에서 병산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산서원 안동하회마을은 지금 또 이 전통의 진수를 볼 수 있는 또 그런 역사적인 공간이고, 특히 임진왜란 극복의 중심인물 유성룡의 또 이 진면목이 잘 남아 있는, 그래서 실제 그 영모각이라고 해서 요 하회마을에 가면 또 우리 유성룡 선생의 여러 유품들을 이렇게 전시했던 기념관들을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인조 반정은 반정 세력들이 처음에 어디에 모이냐 하면은 그 지금의 이 홍제원이라 해가지고 홍제동 쪽에 이제 모여가지고 바로 이 세검정을 거쳐서 이 서울의 북소문에 해당하는 곳이 창의문이에요. 창의문을 거쳐 광해군이 있었던 창덕궁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두 번의 반정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인조 반정, 중종 반정 다 창덕궁이 그 주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검정은 이곳에서 반정군들이 그 길을 거쳐갔다 해서 또 일설에는 이곳에서 반정 세력들이 가면서 칼을 씻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면서 영조 때 여기에 정자를 지으면서 칼을 씻은 그런 그 뜻을 담아 세검정이라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칼을 씻을 만큼 좀 평화로운 시대의 도래를 기약했다, 이런 뜻으로 또 세검정이라고 이름했다라는 이런 견해들이 서로 엇갈리는데요. 어쨌든 요 세검정 길을 따라 창의문, 북소문을 거쳐 반정군들이 광해군을 결국 이제 체포해가지고 이 끌어낸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왕으로 능양군을 추대하는데, 이 능양군을 추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선조의 계비였던 임목대비. 근데 임목대비는 광해군 때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덕수궁, 즉 경궁의 유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 서거당이라는 건물에서 유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반정을 성공시킨 세력들이 가서 임목대비의 결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임목대비가 결재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결국은 차기 왕이 될 능양군 인조가 가서 거기서 그 엎드려서 인사를 하고 결국은 그 옥새를 전달받고 왕이 오르는 곳이 지금 덕숭에 가면 남아있는 죽조당이라는 건물에서 즉위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조 때 하면 우리가 항상 또 기억되는 게 바로 이 병자호란 때 인조를 비롯한 그 신하들이 결국은 남한산성에 이 피난을 갖고, 그때 이 남한산성에서 정오하게 47일을 버티다가 항복했어요. 그때 인조가 머물렀던 거처가 바로 이 행궁. 그래서 이 남한산성 행궁도 이게 2010년대쯤 와서 이게 복원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최근에 복원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인조가 어떤 식으로 또 거처를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남한산성에서 지휘본부에 해당하는 곳이 동쪽에 동장대, 서쪽에 서장대, 남쪽에 남장대, 북쪽에 북장대, 장대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센터가 어디냐면 서쪽에 있는 서장대. 그래서 일명 수어장대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끝까지 이제 항전을 했지만 결국은 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는 그 과정을 또 상징하는 비석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석촌호수 부근 이곳에서 청나라 황제 태종이 수항단, 항복을 받아들이는 단을 만들어 놓고 결국 인조가 남한산성의 정문인 남문으로도 빠지지 못하고 서문 쪽으로 와서 그것도 왕의 복장을 하지 못하고 융복이라 그래가지고 군사 복장을 한 아주 정말 계속 치욕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청태종이 있는 수항단이 마련된 이곳에 와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구고도라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청태종이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왔으니 나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 공덕비예요.
이 역사에서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자기들을 계속 오랫동안 기억시키기 위한 가장 또 중요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돌에다 새겨버리면, 이건 뭐 종이라든가 이런 데서 새기면 뭐 이거 뭐 불태우고 뭐 소실이 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삼존비도 이 한때는 이 추억의 상징이라 해서 이 우리 조선시대에도 고종 때 이거 뭐 땅에 묻었다가 다시 홍수 때 뭐 이게 올라오고 이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은 원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 지금도 여기 잠실의 그 롯데 백화점 쪽에서 요 성남 쪽으로 가는 길에 보시면 이 삼존도비 이 현장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조 반정 이후 또 병자호란 겪으면서 우리가 비록 청나라에 패배했지만 저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바로 이 우리가 그렇게 섬겼던 명나라를 멸망시켰던 저 청나라에 대해서는 복수하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제시됐던 이념이 북벌, 저 청나라를 공격하자. 그리고 대명의리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키자. 그 대명의리를 또 상징하는 공간이 어디 있냐면 지금 충북 괴산에 가면 화양동 수원이라 해서 그 대명의리론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우암 송시열이라는 인물인데요. 송시열을 배양한 서원이 바로 이 화양동 서원이고, 바로 이 송시열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게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 바로 이 신종, 이 만력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종, 우리 숭정제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모신 사당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만동묘예요. 또 보면 상당히 어떤 그 대명의리론 또는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너무 지나친 사대의식의 상징 공간이고, 지금도 이 화양동구에 가면 송시열이 명나라의 황제가 쓴 비례부동이라는 그 글씨까지 받아가지고 이 절벽에 새겨놓은 이런 그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